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다양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1989년에 제정된 기념일인데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 중인 대한민국으로선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는 저출생 대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입법을 총괄하고 계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모셨습니다. 박주민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맡고 계신 굵직한 직함만 해도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단장,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았었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이어받았습니다. 네. 민주당의 의원님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 너무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으셔가지고요. 제 농담이었고요. 30분 1시간이 아니라 5분 10분 단위로도 아마 사람들 만나고 하실 것 같은데 요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오늘만 해도 한 11개 정도 미팅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보건과 복지 쪽에 관련된 단체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날 행사도 갔다 왔었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지금 소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11개 일정을 소화하신 와중에 우리 뉴스레터 K에 와주셨다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니 저한테도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거 요청받아서 나가면 거의 대부분 해병대원 진상규명 TF 단장으로서 요청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뭔가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 보니까 네네네.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핵심 원인으로 불안을 꼽았습니다. 네. 어떤 불안이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든다고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 이거는 저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에 왜 젊은 층이 결혼과 연애 등을 뒤로 물리는가, 네. 잘 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 특히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저출생을 주제로 낸 게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도 이 부분을 분석을 했을 때 불안을 꼽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불안이 뭐냐면 워낙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돼 있고 즉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확연하게 갈리고 좋은 직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불안한 거죠. 자기가 그 좋은 직장을 못 가질까 봐. 네. 그러면 당연히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건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집값이 비싼 데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특이하게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주거를 구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거를 구해야 된다. 나는 혹시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이 또 결혼과 연애 등을 미루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요. 네. 또 교육에 대한 불안, 자녀를 낳았을 때 돌봄에 대한 불안, 다 이런 불안 때문에 사실상 출산이라든지 결혼, 연애 이런 것들을 미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일단 일자리, 그다음에 살 곳 얼마나 비싸요. 맞습니다. 수도권에. 예. 예. 거기다가 또 뭐 자녀를 낳았을 때 뭐 서로 막 사교육도 시키면서 경쟁하고 엄청난 이러니까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죠. 저 돈은 얼마나 들지 불안. 네. 다 불안이네요. 돌봄 또 교육 전에 유아와 아이였을 그러니까요. 때 돌봄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네. 부부가 직장 가야 되는데 얘 어떻게 돌보지? 그 얘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 방안 모색하는 과정에서요. 말씀하신 뭐 주거나 직업, 교육이나 돌봄 해결 방안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별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성장을 꾸준히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해왔는데 그 경로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지방과 서울을 간의 격차, 네. 그로 인한 뭐 서울의 집중, 또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한 교육열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해 오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런 성장의 경로를 이제는 좀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인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로 저출생 해결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지원금을 조금 더 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정부가 했던 저출생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좀 관련되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지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불렸습니다. 그때는 사실 인구 폭증을 걱정하던 그런 시대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지금 정책 결정하고 뭐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간 패러다임 전환 같은 그런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랄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교육에 대한 불안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보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사교육비가 거의 준조세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소득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나 봤더니 어떤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공교육을 차라리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좀 더 투자를 해서 정상화시키고 그 공교육만 받아도 충분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경감되면서 연동돼서 이제 출산에서 겪는 불안 중에 하나인 교육에 대한 불안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존에 우리가 계속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각을 바꾸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이거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대기업 많이 받는 건 당연하지. 뭐 중소기업 적게 받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도 우리나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으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좀 완화하면 좋은 직장이라는 것들이 사실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직장을 잡기 위해서 막 불안하고 뭔가 막 경쟁하는 것들이 완화되면서 또 출생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패러다임 기존에 너무 당연시해왔던 여러 가지 사고 요것들을 좀 바꾸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대목에서 0184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예전엔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같은 출산 억제표가 있었어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표 만드는 건 효과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뭐 요즘 많은 분들이 표를 보고 갑자기 뭐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바꾸어서 좀 더 인간다운 삶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가긴 가야 되겠죠. 네네. 자, 윤석열 정부는 현재 상황을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범정부 차원 대책기구 마련하고 출산, 양육 관련 여러 지원 정책 체계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런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인구 비상사태로 현재 상황을 뭐 파악하고 선언했다. 뭐 충분히 공감 가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발족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말씀하셨어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게 이제 내용을 좀 봤더니 어떤 집행기능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각 부처가 집행하는 걸 제대로 하는지 체크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디 코아디네이터 예를 들면 그래서 약간 경제기획원 예전에 경제기획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힘있게 뭔가 저출생 문제 해결할 만한 정책을 집행해내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걸 만든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 그 부서 자체의 어떤 집행 기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될까? 요거는 이제 곧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올 테니까요. 개정안이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빠진 부분은 좀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셨고 그런 것들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였거든요. 69시간 얘기를 다시 꺼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과연 잘 맞나? 지금까지 해오던 저 방침하고 정책하고 맞나? 잘 예.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네. 가장 크게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서울의 고밀화를 좀 떨어뜨리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울이 고밀화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데 좋은 주거를 구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서울의 인구가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출생률이 낮고 반대로 서울 인구가 모이다 보니까 지방엔 인구가 섬겨지면서 만남의 기회 자체가 희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저출생을 야기하는 게 서울 고밀화, 서울 집중인데 이 정부는 계속 김포도 서울로, 뭐 고향도 서울로 다 이렇게 그래서 잘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 이제 후배가 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이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했는데 보니까 네. 그 대표적인 지방의 저 산업 도시가 울산이잖아요. 네. 울산에 그렇게 또 젊은이들이 줄어든대요. 울산마저도. 예.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이제 좀 우리도 공감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여기서 한 20분 네.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한 오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제 전략적이고 아주 정치적이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시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하게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꾸 이제 나와서 정부 비판을 하면 KBS에 맞나요 이게? 아이 이 언론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자꾸 수도권 관련된 공약들 막 이런 것들만 주로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맞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인구 위기를 탈출하는 것 같고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비상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니까 이게 참 낯설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거죠. 자, 현 정부 저출생 대책 가운데 육아휴직 지원금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이런 현금 지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금 지원책은 어떻게 보세요? 현금 지원책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책 덕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수치들도 연구 수치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정책들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걱정하는 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혹시 이런 기회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좀 차별이 생길 수도 있고 여건상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중소기업이 워낙 지금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대책들마저도 이제 대기업은 좀 쓰기 쉽고 중소기업은 쓰기 어렵다 그러면은 네. 사실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감안되고 고려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국회로 와가지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렇다면 이제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위원회가 실제로 저출생 대책 관련해서 마련 중인 어떤 대책이랄까요? 이런 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뭐 저희들은 전통적인 인구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얘기했던 그런 방안들 포함해서 네. 과거 정부가 주장했던 여러 이야기들까지 저희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도권 고밀화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부처가 다 그렇습니다. 얽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인구전략기획부라고 해서 모든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감독하는 그런 형태의 기구를 만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도 저는 이 출생률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특위를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것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법안이면 법안 이런 것 예산이면 예산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국회 내 특위로 또 활발히 논의를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런 말씀 같아요. 네. 자, 인구전략기획부 방금 말씀하셨는데 신설되면은 복지위 산하 관할 부처가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뭐 기획과 감독을 하는데 예. 뭐 여가부 관련된 것도 기획 뭐 감독하는 것처럼 보이고 몇 개 부처의 일을 전반적으로 좀 챙겨보는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보조직법이 좀 와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어쩌면은 막 우리 국무조정실처럼 저쪽에 그 국무총리 쪽에 정리 가거나 그런 예. 쪽에 갈 수도 있는데 정무위에 가는 것도 좀 안 이상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어서요. 예, 예. 몬다면 보복위로 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아니면 특위를 만들 경우에는 저출생 관련된 예. 특위가 만들어질 경우에 뭐 거기 갈 수도 있겠죠. 네. 자, 4661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위원장님,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법안이 국회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환노위 소관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런 환노입법이라서 제가 말씀해 주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 공약했던 만큼 신속한 처리 협조 당부한다. 이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협조 바란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찬성하시는 틀에서는 거죠? 공감을 하는데 예. 과연 그러면은 각 부처의 집행 기능은 다 놔둔 상태에서 고유 업무로 각 부처에 그냥 놔둔 상태에서 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집행되는 걸 감독만 하는 것으로 비상사태라고 했던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메우는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네. 자, 국회 안팎에서 대치전국 장기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네. 그리고 그걸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고 다른 상임위들 보면 쟁점 법안 처리놓고 이제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출생 관련 그 입법 현안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통해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초당적 협력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봅니다. 오늘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 한 분을 좀 모셔다가 네. 발달장애인 관련된 보건복지부 설명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법안도 국민의힘 의원님이 만약에 내신다면 협조하고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견이 없는 건 좀 빨리빨리 해야죠. 그리고 이견이 있는 건 충분히 토론해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뭐 다툴 건 다투지만 또 이견 없는 것들은 빨리 처리하는 관례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저출생 문제도 워낙 심각한 문제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력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혹시 위원장님 보시기에 22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저출생 대응 관련 입법 과제 요거는 이렇게 좀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좀 받으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육아휴직 관련된 부분 네. 제가 이제 봤던 보고서에도 보면 육아휴직을 우리가 OECD 평균만큼만 써도 상당히 출생률이 개선된다는 거거든요. 뭐 네.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구조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 21대 때 저희가 그 가불관계 협상력,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상력을 좀 맞춰주는 네.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가맹 본사와 가맹 점의 협상력을 좀 균형을 맞춰주는 가맹점법 이런 것들 처리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럼 노동시장 구조가 좀 완화될 수 있으니까 이중 구조가 네.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법들은 좀 통과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596님이 저출생을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 근원 가운데 정치권의 오랜 잘못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쟁에 치중하느라 극심한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아닌가요? 이런 또 지적도 해주셨네요.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면서 정치가 여러 국민들의 애를 쓰심에 힘입어서 네. 정치적 형식적 민주화는 이루어지만 사회 경제적 민주화 이런 부분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도 좀 착목을 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회 보건복지위 관장부처 즉 보건복지위 당면한 최대 현안 아마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어떻게 한 발짝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돌파구 어디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그동안
워낙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했고 또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 단체들 만나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원해 나가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제일 우선돼야 되는데요. 정치권이 좀 나서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부하고 의료계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네. 저희들도 지금 여러 단체들, 뭐 환자 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들 많이 만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맡고 계십니다. 네.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기 둘러싸고 순직 일주기 전후에서 혹은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까지 뭐 여러 관측들이 나옵니다. 언제 표결할 걸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이제 제2요구를 한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적 텀이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상황을 보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당장은 지금 본회의 일정도 제대로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네. 언제 표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른바 한동훈 특검 법안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실제로 제3자가 추천하는 이런 것들 협상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단일 특검법을 만들 뭐 어떤 계획도 있으세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이죠. 네. 뭐 그런 안이라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진상규명 수단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제2 표결을 했는데 또 부결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